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정두원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두원 카운슬러. 상담사 카운슬러.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제가 최근에 상담사 자격증을 땄는데 예, 이제 이거는 또 심리 상담사. 또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땄는데 오, 이게 실무 이제 수습을 또 많이 해야 돼요. 뭐 자격증만 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뭐 이거 갖고 도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원봉사 하려고 이제 은퇴하면은 미리 따놓은 거죠. 예.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강으로 했어요. 인간으로. 앞으로 이제 그러게 되면 정치인들 카운슬링 받으러 좀 오시겠네. 정치인들은 아니고 아이들 대상인데 정치인들이라면은 저기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좀 아니 그분들은 정말 카운슬링 받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총평 좀 해주세요. 평창올림픽. 네, 뭐 대단했죠. 뭐 가성비 대비 아주 성공한 올림픽이었다고 얘기하대요. 큰 돈 안 들이고도. 예.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네. 예. 그래서 흥행도 성공했고 또 우리 아이들 진짜 감동의 장면도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앞으로 좀 분위기가 좀 훈훈해질 텐데 예. 이게 또 정치가 잘해야 될지 이제 지속이 되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잘 됐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됐고 그래서 호평을 받았는데 앞서 다들이 이제 희망찬 얘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우려스러운 거 질문했는데 사실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 경기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한 2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뭐 IOC 지원금, 스폰서, 입장료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아마 이제 그거는 정산을 하면 흑자가 날 거예요. 근데 예. 사실은 이제 전체 평창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대략 한 1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기반 시설 조성하고 그럼요. 인프라하고 그 경강선 복원하는 데 들어간 예산만 3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설 중에서 이미 이제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 용도가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은 이제 벌써 4군데나 되고 우리가 그렇게 봤던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고 예, 조립식으로 그래서 만들었다는 저는 거죠? 이런 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평창이 굉장히 인지도도 올라왔고 기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겼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단순히 시설을 몇 개 운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라고 알프스 같이 아시아의 휴양지적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설 앞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무슨 뭐 냉동고로 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미 아시아의 한국의 평창에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 장기적인 알려졌으니까. 관점에서 이걸 제대로 살려가는 문제들을 정말 저는 그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별 시설을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주니 많이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낮은 데거든요. 그렇죠. 해발이 한 추운 거는 700m쯤 되니까. 그렇죠. 추운 거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온기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더운 상태는 사실은 건강에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가장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6, 7m 지역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평창과 강릉, 양양공항 이것을 전체를 다 고민하는 그런 그 정부 차원의 논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후에 이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평창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관광타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묶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아마 저는 그 어떤 분이 낸 책을 봤는데 그 아시아의 슈퍼리치 아시아들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만드는 휴양지 예. 아시아의 슈퍼리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의료 휴양지로 만들자라고 누가 제안한 장문의 보고서를 쓴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평창을 살려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 동계올림픽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파산되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들한테도 좀 반면교사 하나의 샘플을 줄 수도 있고. 제가 캘거리 가봤는데요. 무슨 예. 시설 다 낙후돼 있고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두 분께서 이렇게 보수 진영이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평창 잘 됐다. 박수를 쳐주는 것은 정말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도 꽤 훈훈하게 들려요. 그게 보수 진보가 뭔 상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기 올림픽 대로에인가 어디 그 통일로에 눕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 김영철 온거에 대해서. 예, 김영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 되지 뭐 또 도로에 가서 들어놓고 그거는 너무나 그 구태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궁색해 보이고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김영철 보낸 거는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남남 그거는? 갈등도 이제 좀 유발하고 한미 간의 이 뭐랄까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좀 이렇게 격차를 벌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으면 사실 원래 그 비둘기파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보다는 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 가장 예. 매파 대표 인물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김영철이 정치총국장으로 와서 회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론이나 한나라당에서 그 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또 이것도 현실이군요.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상황이 바뀐 현실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예. 지금 보수에서는 너무나 그 바뀐 현실을 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나쳤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일정 정도의 국민 정서를 또 대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제 과정들을 보면 일단 김영철이 천진교를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통일대교를 통해서 예.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아마 어저께 평창에서 접견을 한 거는 사실은 청와대 접견을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 쪽에 대해서 당신들처럼 김정은이 결정하면 그대로 우리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있어서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실제로 미국의 지금 견제 특히 미국이 지금 압박을 지속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조금 그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2014년 회담 관련해서는 그건 이제 연평도하고 천안함이 있은 다음에 이제 군사 당국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는 좀 북한이 우리 그 문재인 정부를 좀 배려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영철을 다른 데서 만날 수 있는 거는 뭐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평화 올림픽에 맞는 사람을 내보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의도,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실제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사람, 뭐 이제 또 제재에 대한 규율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이 좀 고약한 수를 둔 건데요. 어떻든 뭐 상황은 이렇게 됐고 문제는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같고요. 다행히도 보니까 어저께 북미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면은 실무 접촉. 예, 그러니까 어제 지금 그 우리 이제 통일부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도 그리고 이제 도종환 장관이 이제 하는 공식 리셉션에도 지금 북한에 두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최강일하고. 예. 그래서 이제 통역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어떻든 실무적 차원의 접촉은 어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후커가 우리 땅에서 서울에서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평창에서요, 평창에서. 네. 그리고 평창이 아니더라도 오늘 중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죠. 이미 떠났습니다. 그거는 아침에 뭐 이방칸만 간 거 아니에요? 일정은 떠났고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접촉은 아마 어제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쭉 고려해 보면은 뭐 서훈 원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접촉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돈 의원님, 네. 초강경파가 내려왔다. 그런데 어찌 보면 조금 한 수를 더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 네. 초강경파가 내려서 북미 대화에 용이 있다. 라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 북의 지도부나 군의 갈등 혹은 뭐 그 군에서 강경파의 반발 이런 것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북이? 그러기에는 또 우리 과거 상처가 크잖아요. 이제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태.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 그 남한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을 또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전혀 없이 그냥 내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태현 의원님, 폐회식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카와 김영철이 만나진 않았죠? 만나지 않았죠. 악수도 안 했죠. 서로 이렇게 스쳐는 지나갔나요? 앞뒤 자리였으니까 앞뒤 자리. 앞자리라니까 보기야 받겠죠. 받겠는데 굳이 이제 그 만남이 성사되는 과정을 연출하지를 않았던 거고요. 앞에서 우리 장윤선 기자나 최영일 평론가는 상당히 이제 그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미국이 지금 23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24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56개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중국 해운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것도 먹히지 않으면 더 거친 2단계의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군사 옵션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요번에 빠진 예를 들면 그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번에 빠져 있었거든요. 또 중국 은행까지 제재에 들어가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고 아니 항만 제재가 있어요. 그 추가 제재가 그러니까 이번 추가 제재 중에 아니 앞으로 할 제재가 빠진 게, 그러니까 북한 그 제재 선박이 드나들었던 항구에 입항해나 출항했던 배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항만을 이제 봉쇄하는 항만에 거죠.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건 아주 강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남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 효과가 이제 맺게 들어가고 있고. 그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냥 조일 대로 이제 조이겠다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군사 훈련이 결코 저는 축소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4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예정된 대로 그냥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4월 1일 하지요. 하는데 그 김영철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핵실험에 대해서 중단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이 그 한미 훈련 중단 얘기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무 접촉에서 타진한 내용이 이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핵 우리 실험 미사일 실험 동결할 테니까 그걸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그런데 이미 이제 4월 1일 날 이제 한미연합 훈련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게 소위 전략 무기. 사실 전략 무기가 뜨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한번 뜨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 무기 정도를 조금 덜 동원하겠다라는 정도가 지금 뭐 최선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지금 움직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압박 기조를 지금 유지해 가겠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또 이제 무역 공세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어떻든 그 후반기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있죠. 어떻든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 뭐 무역도 마찬가지고 이
북핵 문제에서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희망적인 측면들을 살려가야 되지만 상당히 이 문제를 그런 희망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관리할 건가.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 보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반미면 어떠냐 이렇게 나왔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초대 주민지사를 누굴 내려보냐면 이용구 씨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신한국당 대표를 했던. 그만큼 그 당시에 북미 관계가 중요한 문제였고 육자회담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기 예.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2003년 집권하고 난 다음에 2003년부터 육자회담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2007년에 가서야 2.14 합의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핵시설 폐쇄, 불능화, 핵사찰 거기에 대가로 이제 뭐 중유 100만 톤 주고 뭐 테러 지원국 해제하고 이런 잠정 합의가 갖다가 또 빠그라들긴 했지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 한국과 미국과의 공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문제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남한 내부에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청와대가 사실은 야당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끌어들여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사실은 그 천안함 유족들 같은 데는 사실은 뭐 정무수석 정도가 가가지고 저도 그 제안을 했었어요. 위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야당 의원들이 방문하면 그 뭐 외교안보 수석이 가가지고 그 뜻을 잘 전달하겠지만 이런 의도가 있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서로 이제 이 갈등적 대치 상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그런 문제의식을 공감하지만 우리가 좀 그 대국적 안목에서 좀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좀 그 다이내믹한 정치 국내 정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과거 아쉬웠다.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했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경식님, 정태근 의원님 말씀 품격 있게 잘하시네요. 진정 보수의 품격이 느껴지네요. 품격 있게 말 잘 못하시면 패널로 못 나오시겠죠. 자, 정두원 의원님, 네. 다음 이슈 주적 발언을 놓고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제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면 여의도 이슈거든요.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슈인데. 잘 몰라요. 저도 이게 뭐 좀 계속 제목 봤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경필 저 지사하고 안철수 이제 전 대표하고 만나서 근데 남경필이 우리가 주적이 저거 아니냐 문재인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렇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저 정보통인 또 박지원 전 대표는 그걸 어디서인지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철수 쪽에서 또 그걸 명예훼손이니 뭐 허위 사실로 걸었는데 조금 불안한 모양이더라고요. 저 엊그제 제가 한번 봤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떠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후보 이제 단일화를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아니라고들 이제 박박 우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선거연대. 선거연대. 네, 그러니까 서울에 안철수, 경기에 남경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당에서 서울에 후보가 없고 또 바른미래당에 경기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는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무공천으로 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당에서 나가도록 또 압박을 가하고요. 송파을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요. 아니 지금 송파을로 다시 가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두 분이 송파을 얘기하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더 판을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등판하려고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서울시장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올 거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뭐 지금 예를 들면 김성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연대 가능성 뭐 0.001%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연대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방법은 두 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거 10%도 못 얻는데 후보 내야 되나 이런 문제 자연스럽게 무공천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박지원 대표 조금 안타까운 게요. 박지원 대표 대단한 정치인이잖아요. 예. 뭐 정말 경륜도 있고 지략도 뛰어나신 분인데 박지원 대표도 좀 안타깝고 민평당 처지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지사하고 안 대표하고 둘이서 앉아서 한 얘기고요. 원래 야당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해도 아파트 파티인데 주 상대를 청와대하고 집권당을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둘이서 앉아서 주석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 따로 앉아서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 호남 민심을 좀 땡겨보려고 하는데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더더군다나 뭐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걸러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앉아서 이게 배석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나요? 있었대요. 아니 박지원 전 대표 얘기는 거기에 있던 사람한테 들었다 그러는데 아이가 박지원 전 대표도 예전 같지 않아요. 요새 뭔가 좀 기가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또 고발하는 안철수 대표 쪽도 사실은 못마땅한데 너무 정치인 발언들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여의도를 자꾸만 법적으로 가져가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발 안 할 테니까 사과해라. 뭐 이렇게 나가면 되죠. 일단 고발부터 해버리고 이런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몇 마디 듣다 보니까 두 분 시간 훅 지나갔어요. 예.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두 분을 뵙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쉽네요. 너무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정두원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두원 카운슬러. 상담사 카운슬러.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상담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이거는 또 심리 상담사. 또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땄는데 이게 실무 이제 수습을 또 많이 해야 돼요. 뭐 자격증만 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뭐 이거 갖고 도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원봉사 하려고 이제 은퇴하면은 미리 따놓은 거죠. 예.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강으로 했어요. 인강으로. 앞으로 이제 그러게 되면 정치인들 카운셀링 받으러 좀 오시겠네. 정치인들은 아니고 아이들 대상인데 정치인들이라면은 저기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좀 아니 그분들은 정말 카운셀링 받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총평 좀 해주세요. 평창올림픽. 네, 뭐 대단했죠. 뭐 가성비 대비 아주 성공한 올림픽이었다고 얘기하대요. 큰 돈 안 들이고도.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예. 그래서 흥행도 성공했고 또 우리 아이들 진짜 감동의 장면도 많이 보여줬고 그래서 앞으로 좀 분위기가 좀 훈훈해질 텐데 이게 또 정치가 잘해야 되지 이제 지속이 되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잘 됐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됐고 그래서 호평을 받았는데 앞서 다들 이제 희망찬 얘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우려스러운 거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경기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한 2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뭐 IOC 지원금, 스폰서, 입장료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아마 이제 그거는 정산을 하면 흑자가 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체 평창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대략 한 11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반시설 조성하고 그쯤 되니까. 그렇죠. 추운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기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더운 상태는 사실은 건강에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요. 그러고 이제 사람이 가장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6-7m 지역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평창과 강릉, 양양공항 이것을 전체를 다 고민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논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 도시계획 가시는 분들이 한번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후에 이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평창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관광타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묶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아마 저는 그 어떤 분이 낸 책을 봤는데 그 아시아의 슈퍼리치 아시아들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만드는 휴양지 예. 아시아의 슈퍼리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의료 휴양지로 만들자라고 누가 제안한 장문의 보고서를 쓴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평창을 살려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 동계올림픽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파산되는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들한테도 좀 반면교사 하나의 샘플을 줄 수도 있고. 아 제가 캘거리 가봤는데요. 예. 무슨 시설 다 낙후돼 있고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두 분께서 이렇게 보수 진영이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평창 잘 됐다. 박수를 쳐주는 것은 정말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도 꽤 훈훈하게 들려요. 아, 그게 보수 진보가 뭔 상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저기 올림픽 대로에인가 어디 그 통일로에 눕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 김영철 온거에 대해서. 예, 김영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 되지 뭐 또 도로에 가서 들어놓고 그거는 너무나 그 구태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궁색해 보이고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그런 거는지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김영철 보낸 거는 북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남남 그러면? 갈등도 이제 좀 유발하고 한미 간의 이 뭐랄까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좀 이렇게 격차를 벌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으면 사실 원래 그 비둘기파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보다는 좀 인프라하고 그 경강선 복원하는데 들어간 예산만 3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설 중에서 이미 이제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 용도가 정해져 있지 못한 것은 이제 벌써 4군데나 되고 우리가 그렇게 봤던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고 예, 조립식으로 그래서 만들었다는 저는 거죠? 이런 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평창이 굉장히 인지도도 올라왔고 기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겼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단순히 시설을 몇 개 운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라고 알프스 같이 아시아의 휴양지적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시설 앞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무슨 뭐 냉동고로 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미 아시아의 한국의 평창에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 알려졌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제대로 살려가는 문제들을 정말 저는 그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별 시설을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주니 많이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기온이 굉장히 낮은 데거든요. 그렇죠. 해발이 추운 한 거는 700m